1998년 7월 15일 오전 9시 김포국제공항 제2터미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활기로 넘쳐났다. 출국장 로비에는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는 가족들과 마중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당시 해외여행이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절 공항은 특별한 설렘과 긴장이 공존하는 장소였다. 높은 천장과 넓은 로비,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면세점들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9살 민준이와 부모님이 공항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 30분경이었다. 민준이는 파란색 반팔 티셔츠와 베이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로봇 장난감을 꼭 쥐고 있었다. 아버지 박성호 씨는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고 어머니 이은주 씨는 작은 핸드백과 민준이의 배낭을 들고 있었다. 가족 모두의 얼굴에는 첫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역력했다. 민준이는 공항의 모든 것이 신기했다. 높은 천장, 커다란 창문을 통해 보이는 비행기들,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나오는 안내방송까지.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도 주변을 끊임없이 둘러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부모님은 출국 수속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느라 바빴다. 여권, 항공권, 그리고 여행자 보험 서류까지 모든 것이 처음이라 긴장되고 설레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공항 출국장 구석 카페 테라스에서는 3명의 남성이 민준이네 가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동양인이었고 나머지 2명은 유럽 사람인 듯 했다. 그들은 신문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민준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다. 특히 유럽인 중 한 명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가슴 주머니에는 특별한 외교관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동양인 남성이 작은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다. 민준이가 부모와 함께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섬뜩했다. 아이의 키, 몸무게, 입고 있는 옷차림, 그리고 부모의 동선까지 세세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이들은 분명히 일반적인 여행객이 아니었다. 공항 내부의 보안 시스템은 1998년 기준으로는 상당한 수준이었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많은 한계가 있었다. CCTV는 주요 지점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화질도 그리 선명하지 않았다. 출입 통제도 현재만큼 엄격하지 않아 외부인이 공항 내부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가능했다. 이런 보안상의 허점들이 범죄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었다. 민준이는 체크인을 마치고 부모님과 함께 출국 심사대로 향했다. 그 과정에서 로봇 장난감을 떨어뜨렸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며 웃음이 터져나왔다. 평범하고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뒤를 따라오는 3명의 남성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출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민준이는 면세점에 전시된 장난감들을 보며 신기해했다. 부모님은 은행 환전소에서 달러를 바꾸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순간이었다. 동양인 남성이 슬쩍 민준이에게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로봇 장난감에 대해 이야기하며 민준이의 관심을 끌었다. 아이는 낯선 사람이지만 친절해 보이는 어른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 사이 유럽인 2명은 각각 다른 위치에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처럼 치밀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 공항 내 다른 승객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랫동안 계획되고 준비된 범행의 시작이었다. 오후 12시 20분 민준이네 가족이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 구역으로 들어간 순간이었다. 부모님은 면세점에서 선물을 고르느라 잠시 민준이에게서 눈을 뗐다. 단 3분간의 틈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9살 민준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을 때 방금 전까지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비명이 면세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버지는 즉시 주변을 뛰어다니며 민준이를 찾기 시작했다. 화장실, 다른 면세점, 카페까지 모든 곳을 뒤졌지만 아이는 없었다. 공항 직원들이 달려왔고 즉시 비상 프로토콜이 가동되었다. 공항 내 모든 출입구가 통제되었고 보안 요원들이 전 구역 수색에 나섰다. 오후 12시 30분 공항 관제탑에서는 모든 출발 항공편의 탑승 절차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실종 아동 수색을 위한 긴급 조치였다. 공항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탑승을 기다리던 승객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해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CCTV 관제실에서는 민준이의 마지막 모습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오후 12시 17분경 면세점 입구에서 부모와 함께 있는 모습이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의 영상에서는 민준이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같은 시간대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유럽인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후 12시 45분 공항 보안팀은 더 구체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주차장 CCTV에서 검은색 리무진이 급하게 공항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었다. 차량 번호는 외교관 차량을 나타내는 특수 번호판이었다. 이 발견으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한 미아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인 납치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였다. 강력계 형사들과 아동 전문 수사관들이 투입되었다. 그들은 즉시 공항 내 모든 CCTV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목격자 조사도 실시했다. 몇몇 승객들이 수상한 남성들을 봤다고 증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오후 1시 30분 결정적인 발견이 있었다. 공항 화장실에서 민준이의 로봇 장난감과 작은 배낭이 발견된 것이었다. 배낭 안에는 민준이의 옷 몇 벌과 과자가 들어 있었지만 특별한 단서는 없었다. 하지만 과학수사팀은 배낭에서 이상한 화학 물질의 흔적을 발견했다. 진정제나 수면제 계통의 약물로 추정되었다. 이 발견으로 경찰은 조직적 범행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개인의 충동적 범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납치 사건이었다. 외교관 차량, 화학 물질, 그리고 완벽한 실행까지. 모든 것이 전문적인 조직의 소행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수사본부는 즉시 국제범죄전담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오후 2시 리무진의 이동 경로 추적이 시작되었다. 공항에서 나온 차량은 서울 시내로 향했고 여러 대의 경찰차가 추적에 나섰다. 헬기까지 동원된 대규모 추적 작전이었다. 리무진은 강남구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경찰은 실시간으로 그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추적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리무진이 향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A국 영사관이었다. 외교 공간이라는 특수한 장소였기 때문에 경찰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국제법상 영사관은 해당 국가의 영토로 간주되어 한국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었다. 오후 2시 30분 리무진이 A국 영사관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영사관을 포위했지만 내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외교적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시간이 갈수록 민준이의 안전이 더욱 걱정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영사관 주변 감시를 계속했다. 반드시 민준이를 구해내겠다는 의지로 가득했다. 오후 3시 A국 영사관을 중심으로 반경 500m가 경찰 작전 구역으로 설정되었다. 강력계 국제범죄전담팀 그리고 특수부대까지 총 5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 영사관은 강남구 한복판에 위치한 5층 건물로 평소에는 비자 발급과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조용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날은 완전히 달랐다. 건물 주변 곳곳에 경찰차가 배치되었고 사북경찰들이 위장 잠복을 시작했다. 수사본부장 김철수 경정은 긴급작전회의를 소집했다. 외교 공간에 대한 수사는 국제법상 매우 복잡한 문제였다. 함부로 진입할 경우 외교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김경정은 우선 영사관 주변 완전 포위와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그 어떤 차량이나 인물도 영사관을 드나들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오후 4시 30분 국정원 소속 기술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영사관 건물에 대한 전자감시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건물 외벽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부착하고 인근 건물 옥상에는 고성능 망원경과 지붕 장치를 설치했다. 1998년 당시로서는 최첨단 장비였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상당히 원시적인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사관 내부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첫 번째 중요한 정보가 포착된 것은 오후 6시경이었다. 영사관 3층에서 나오는 대화 내용이 녹음되었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아이는 안전한 곳에 보관 중이다. 내일 새벽에 이송 준비를 하라. 명백히 민준이에 대한 대화였다. 게다가 다음 타겟도 확인했다. 공항 보안이 강화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까지 들렸다. 이것은 연쇄 범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저녁 7시 영사관에서 나온 대화를 번역한 결과 더욱 끔찍한 실상이 드러났다. 이들은 단순한 유괴범이 아니라 국제적인 인신매매 조직이었다. 특히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밀매에 관여하고 있었다. 이번 건은 특별 주문이다. 건강한 9살 남아의 신장이 필요하다는 대화 내용이 녹음되었다. 수사관들은 민준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을 상상하며 전율했다. 오후 8시 영사관 주변 감시를 통해 건물 내부 구조도 파악되기 시작했다. 1층은 일반 민원실, 2층은 사무실, 3층은 영사 집무실, 4층은 회의실, 그리고 5층은 영사 관저였다. 하지만 지하층의 존재도 확인되었다. 건축 당시 도면에는 없었던 비밀 지하실이 있는 것 같았다. 그곳이 민준이가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추정되었다. 밤 9시 국정원 해킹팀이 영사관의 통신망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영사관에서 주고받은 이메일과 전화통화 기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이 조직이 아시아 전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지난 2년간 최소 15명의 아이들을 납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민준이는 그들의 마지막 희생자가 아니었다. 밤 11시 영사관 내부에서 중요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지하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 것이었다. 지분 장치를 통해 녹음된 소리를 분석한 결과 9살 남아의 목소리로 추정되었다. 민준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수사팀은 즉시 구출 작전을 검토했지만 외교 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함부로 진입할 수 없었다. 외교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자정이 넘어서면서 영사관 주변은 더욱 삼엄한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혹시 조직원들이 민준이를 다른 곳으로 이송하려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하수구 뒷문, 심지어 건물 옥상까지 24시간 감시 체제가 구축되었다. 경찰은 반드시 민준이를 구출하겠다는 의지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작전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7월 16일 새벽 2시 영사관 지하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되었다. 고성능 지분 장치를 통해 들린 대화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영사님, 아이는 준비되었습니다. 예정대로 새벽 4시에 이송하겠습니다. 바로 A국 영사 자신이 이 끔찍한 조직의 우두머리였던 것이다. 외교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국제 아동 밀매를 총괄하고 있었다. 새벽 3시 영사관 내부 대화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들려왔다. 이번 주문자는 중동 쪽이다. 건강한 신장 한 쌍에 $500,000를 지불하기로 했다. 수술은 방콕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민준이의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 태국으로 이송할 계획이었다. 수사관들은 이 끔찍한 대화를 들으며 분노와 절망감을 동시에 느꼈다. 9살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들의 냉혹함에 경악했다. 새벽 3시 30분 영사관 뒷문 쪽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검은색 밴 한 대가 건물 뒤편에 정차했고 복면을 쓴 남성 3명이 내렸다. 그들은 지하로 이어지는 비상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잠복 중이던 경찰들은 즉시 이 상황을 본부에 보고했다. 민준이를 이송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였다. 새벽 4시 지붕 장치를 통해 들린 소리는 수사관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이의 약한 신음소리와 함께 주사를 놓았습니다. 30분 후면 완전히 의식을 잃을 것입니다. 라는 대화가 들렸다. 민준이에게 강력한 진정제를 투여한 것이었다. 이제 정말로 시간이 촉박해졌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철수 경정은 즉시 외교부에 긴급 연락을 취했다. 외교 공간에 대한 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었다. 하지만 외교부 담당자는 난색을 표했다. 국제법상 외교 공간은 해당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 법원의 영장으로는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A국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새벽 4시 30분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다. 영사관에서 검은색 밴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창문에는 검은 썬팅이 되어 있어 내부를 볼 수 없었지만 분명히 민준이가 그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잠복팀들은 즉시 추적 태세에 들어갔다. 하지만 영사관에서 나온 차량을 어떻게 정지시킬 것인가가 문제였다. 김경정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아이의 생명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검은색 밴이 영사관 정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 대의 경찰차가 일제히 움직여 차량을 포위했다. 밴은 어쩔 수 없이 정차할 수밖에 없었다. 순간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새벽 5시 경찰이 밴의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충격적이었다. 의식을 잃은 채 담요에 쌓여 있는 민준이의 모습이었다. 아이는 살아있었지만 강력한 진정제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구급차가 즉시 현장에 도착했고 민준이는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의료진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밴에 타고 있던 조직원 3명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들 중 1명은 A국 영사관 직원이었고 나머지 2명은 외국인 조직원들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긴급 구속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고 민준이도 구출했다. 완벽한 수사였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7월 16일 오전 6시 서울 시내 주요 병원 응급실에는 의식을 되찾은 민준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 있었다. 강력한 진정제의 효과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아이는 점차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의료진의 정밀 검사 결과 다행히 외상은 없었고 약물의 후유증도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민준이의 부모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꼭 안고 있었다. 20시간 만에 되찾은 소중한 아들이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조사실에서는 체포된 조직원들에 대한 집중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3명 중 1명인 A국 영사관 직원 리카르도는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이 조직은 아시아 전역에 걸쳐 활동하는 국제 아동 밀매단이었고 A국 영사 페르난도가 한국 지부의 총책임자였다. 지난 3년간 한국에서만 25명의 아이들을 납치해 해외로 팔아넘겼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오전 8시 검찰은 A국 영사 페르난도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아동 납치, 인신매매, 조직범죄 가담 등 총 15개 혐의였다. 확보된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도청 녹음 파일, 영사관 내부 통신 기록, 조직원들의 자백, 그리고 민준이라는 피해자까지.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들이었다. 판사는 영장 신청을 즉시 승인했다.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는 이 사건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외교관이 조직적으로 아동 밀매에 관여했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였다. 외교부 장관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한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관 신원 조회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전 11시 30분 경찰 특수부대가 영사관 정문 앞에 도착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였다. 영사관 측에서는 영사가 공무로 외출 중이라며 만남을 거부했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다. 건물을 완전히 포위하고 영사의 출현을 기다렸다. 언론진들도 현장에 몰려들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오후 12시 마침내 페르난도 영사가 영사관에 나타났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정문을 통해 들어가려 했지만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이 즉시 그를 에워쌌다. 김철수 경정이 직접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현행범 체포를 선언했다. 페르난도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체념한 듯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오후 1시 페르난도 영사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외교관이 중대범죄로 체포되는 것은 한국 사법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시민들은 TV 앞에 모여 이 충격적인 장면을 지켜봤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악질 범죄자가 처벌받는 날이 온 것이었다. 오후 2시 검찰 조사실에서 페르난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전면 시인했다. 외교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동 밀매를 총괄했으며
지난 3년간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자백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영사관들과도 연계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국제 공조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오후 4시 민준이의 부모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아들을 되찾게 해준 경찰과 검찰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특히 김철수 경정의 신속하고 완벽한 수사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동시에 다른 피해 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는 수사관들에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다. 저녁 6시 법무부는 페르난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페르난도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모든 과정이 법 절차에 따라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이 완벽한 수사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7월 17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페르난도 영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가 한창이었다. 검찰은 지난 이틀간 수집한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준비를 마쳤다. 도청 녹음 파일 47개, 영사관 내부 문서 312건, 조직원 자백서 15통, 그리고 민준이의 피해 진술서까지. 그 어떤 변호사라도 이 압도적인 증거들을 번복시킬 수는 없어 보였다. 같은 시각 검찰청에서는 국제공조수사팀이 구성되고 있었다. 페르난도의 자백을 바탕으로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각국의 수사기관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혀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 아동 밀매 조직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오전 10시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다. 완벽한 수사의 교본, 시민 영웅 김철수 경정, 정의는 승리한다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가 이어졌다. 특히 김경정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이 칭찬받았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지 않고 아이의 생명을 우선시한 그의 결단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였다. 오전 11시 페르난도의 변호인단이 구성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국에서 파견한 국제 변호사 3명과 한국의 저명한 변호사 2명으로 이뤄진 호화 변호인단이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승부가 결정났다는 분위기였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고 피고인도 자백까지 한 상황에서 변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였다. 오후 12시 민준이가 부모와 함께 검찰청을 방문했다. 정식 피해자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다. 민준이는 아직 어렸지만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영사관 지하방에 갇혀 있었고 무서운 아저씨들이 주사를 놓으려 했다는 아이의 증언은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오후 1시 검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현황을 발표했다.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법부의 역량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제법상 복잡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이런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오후 3시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청 앞에서 지지 집회를 열었다. 정의로운 수사를 지지한다, 아동을 보호하라 등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특히 학부모 단체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준 수사기관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모두 이번 사건이 모범적으로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오후 5시 페르난도에 대한 정식 기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아동 납치, 인신매매, 조직범죄 가담, 공무원 직권 남용 등 총 18개 혐의였다. 구형량은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검찰이 밝혔다. 이는 한국 사법 역사상 외국 외교관에 대한 가장 무거운 처벌 요구였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를 당연하다고 여겼다. 저녁 7시 김철수 경정이 시상식에 참석했다. 시민 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시장 표창을 받는 자리였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기립박수로 그의 노고를 치하했다. 밤 9시 모든 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내용은 같았다. 완벽한 수사로 아동 밀매범 검거, 정의의 승리, 시민 안전 확보. 그 누구도 이 완벽해 보이는 결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페르난도는 곧 중형을 받을 것이고 국제 아동 밀매 조직도 와해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었다. 하지만 이 모든 확신과 안도감은 다음 날 아침 한 통의 전화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운명이었다. 7월 18일 오전 8시 30분 외교부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A국 외교부 차관보가 직접 한국의 외교부 장관에게 걸어온 긴급 통화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페르난도 영사는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파견한 외교관이며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완전한 외교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시 석방을 요구합니다. 외교부 장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제까지만 해도 완벽했던 사건이 갑자기 복잡한 국제법 문제로 변한 것이었다. 오전 9시 외교부는 긴급법무검토팀을 구성했다. 국제법 전문가들이 소집되어 비엔나 외교관계협약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협약 제31조에 따르면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권에서 면제되며 제32조에 따르면 파견국만이 이 면책 특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즉 A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페르난도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오전 10시 A국 대사가 외교부를 방문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질문했다. 우리나라 외교관에 대한 부당한 구금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외교부 장관은 아동 납치라는 중대 범죄의 특수성을 강조했지만 대사는 요지부동이었다. 범죄의 경중을 떠나 외교 면책 특권은 절대적입니다. 이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며 한국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오전 11시 법무부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국제법 전문가들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했다. 하지만 결론은 동일했다.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해도 외교 면책 특권 앞에서는 무력했다. 1961년 비엔나 협약은 세계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절대적 국제법이었다. 오후 12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되었다. 대통령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접 나선 것이었다. 하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외교 면책 특권을 무시하고 페르난도를 계속 구금할 경우 한국은 국제법 위반국이 되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었다. 또한 해외에 있는 한국 외교관들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오후 1시 외교부는 A국 측과 막판 협상을 시도했다. 페르난도의 외교 면책 특권 포기를 요청한 것이었다. 하지만 A국 외교부의 답변은 명확했다. 페르난도 영사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외교관이며 그에 대한 혐의는 모두 주작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면책 특권 포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협상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났다. 오후 2시 법원에서도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다. 페르난도의 변호인단이 외교 면책 특권을 근거로 즉시 석방을 요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것이었다. 판사는 아무리 범죄가 중대해도 국제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 법원이 외교관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오후 3시 검찰은 불가피하게 페르난도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아무리 완벽한 증거가 있어도 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법리적으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깊은 좌절감이 역력했다.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지만 시스템의 벽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오후 4시 김철수 경정에게 상부로부터 연락이 왔다. 페르난도를 석방하라는 명령이었다. 김경정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완벽한 수사로 잡은 범인을 풀어주라니? 하지만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분노와 절망감을 억누르며 구치소로 향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영웅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범죄자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였다. 오후 5시 페르난도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구치소 문을 나섰다. 기다리고 있던 A국 영사관 차량에 올라타며 그는 기자들을 향해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마치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동시에 느꼈다. 7월 18일 저녁 6시 페르난도가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출국하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그는 정식 외교관 신분으로 당당하게 1등석에 탑승했다.
공항에는 그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지만 외교관 신분 때문에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한국의 사법체계는 국제법 앞에서 완전히 무력함을 드러냈다. 같은 시각 민준인의 가족은 집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아들을 납치해 장기를 적출하려 했던 범인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유유히 떠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민준이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모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다. 저녁 7시 전국 각지에서 항해 시위가 벌어졌다. 시민들은 정의는 어디에 있나, 외교 면책 특권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아무리 시위를 해도 이미 떠난 범인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시민들의 분노는 무력감으로 변해갔다. 밤 8시 김철수 경정은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완벽한 수사를 했지만 범인을 놓쳐버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가 경찰로서 무엇을 한 것인가라는 자괴감이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상사들은 그의 사직을 만류했다. 시스템의 한계이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다. 밤 10시 언론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이번 사건을 비판했다. 정의의 패배, 시스템의 모순, 국제법의 허점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비판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외교 면책 특권은 여전히 존재했고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2025년 현재 페르난도는 A국에서 승진을 거듭해 외교부 차관급까지 올라갔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한국에서의 일을 마치 무용담처럼 이야기한다는 소문이 들려온다. 외교 면책 특권이라는 방패막이 그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법 체계의 치명적 허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민준이는 현재 28세가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며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부모님은 아들의 치료비와 상담비로 지금까지 수천만 원을 지출했지만 정작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김철수 전 경정은 현재 민간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경찰을 그만둔 후에도 실종 아동 찾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시스템이 보호해주지 못하는 아이들을 내가라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27년 전 그날을 후회하고 있다. 완벽한 수사였지만 완벽하지 못한 결말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 사법부에 큰 교훈을 남겼다. 아무리 완벽한 수사와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국제법의 벽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는 것을, 정의는 때로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와 그 가족이 떠안게 된다는 것을. 매년 7월 15일이면 김포공항에는 작은 추모 행사가 열린다. 민준이 사건의 진정한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이 모이는 자리다. 2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완벽한 수사였지만 불완전한 정의, 시스템의 승리이자 인간의 패배. 이 사건은 그렇게 영원한 미스터리이자 아픈 교훈으로 남아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무거운 질문이 되어 있다.